저는 윤정혜입니다.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한 후 이 조용한 지방 도시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화분에 물을 주고 동네 할머니들과 수다를 떨며 장을 보는 것이 전부였죠. 그런데 며칠 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 대신 며느리 서민주가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평소라면 아들이 직접 연락하는데 말이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주예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높았어요. 뭔가 억지로 밝게 하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민주야. 웬일로 네가 전화를? 아, 그게요.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한번 들러주세요. 오랜만에 어머니께 맛있는 거 해드리고 싶어서요. 이상했습니다. 민주는 평소 요리를 거의 하지 않거든요. 결혼 3년 동안 제가 가면 항상 배달 음식이나 간단한 반찬으로만 식사를 해결했는데 말이에요.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준혁이는 뭐라고 해? 아, 준혁이는 출장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 연락드렸습니다. 또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생겼어요. 아들 준혁이는 출장을 거의 가지 않는 회사에 다니거든요. 지역 건설회사 사무직이라 출장이라는 게 있을 리 없었죠. 그래도 괜찮겠니? 혼자서 준비하기 힘들 텐데. 괜찮아요. 꼭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를 끊은 후에도 뭔가 찜찜했습니다. 민주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거든요. 마치 대본을 읽는 것 같은 어색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먼저 나서서 초대했는데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도 내심 기뻤습니다. 혹시 민주가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건 아닐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어요. 결혼할 때부터 민주는 저에게 거리감을 두었거든요. 정중하지만 차갑고 예의는 지키지만 진심은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아들도 아내 편만 들어서 저희 부부는 점점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남편 강도현에게 이야기했을 때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여보, 민주가 토요일에 오라고 하네. 민주가? 웬일이야? 평소 같지 않은데. 나도 그래. 근데 아들 며느리가 부르는데 안 갈 수도 없잖아. 뭔가 이상하긴 하지만 혹시 아이 생긴 거 아니야?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밝아졌어요. 그렇다면 모든 게 이해가 됐거든요. 임신 소식을 알리려고 특별히 초대한 거라면 민주의 어색한 목소리도 설명이 됐죠. 그 주 내내 저는 들뜬 마음으로 토요일을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아기용품 매장도 둘러보고 임신부에게 좋다는 음식들을 인터넷으로 찾아보기도 했어요. 금요일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설레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남아있는 불안감 때문이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의 불안감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나 봅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본능적인 경고였던 거죠. 하지만 그때는 며느리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그 불안을 덮고 있었어요. 토요일 오후 2시 저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케이크 상자를 들고 민주의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와서 케이크도 유명한 곳에서 골라서 샀어요. 혹시 임신 소식이라면 축하의 의미로 달콤한 걸 함께 나누고 싶었거든요.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민주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웃고는 있지만 눈이 웃지 않는다고 할까요?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게 했고 입고 있는 원피스도 새 것 같았어요. 민주야, 고생 많다. 케이크 가져왔어. 아이고 뭘 이런 걸 사오세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서니 평소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촛불도 켜져 있고 테이블에는 고급스러운 티세트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민주가 이런 정성을 들인 건 처음 봤거든요. 와, 정말 멋지게 준비했네. 무슨 특별한 날이야? 그냥 어머니께 잘해드리고 싶어서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민주의 행동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계속 시계를 확인하고 제 반응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 같았어요. 준혁이는 언제 들어와? 아, 준혁이는 출장이 길어져서 내일 저녁에 들어온대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이 하루 이상 출장을 간 적이 없거든요. 게다가 보통은 출장 간다고 미리 저에게도 인사하는데 이번엔 그런 연락도 없었어요.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데 민주의 말투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시죠? 아니야, 동네 사람들도 있고 나름 할 일도 있어서. 그래도 나이 드시면 외로우실 텐데 준혁이도 바쁘고 저희도 자주 못 찾아뵙잖아요. 뭔가 돌려서 말하는 느낌이었어요. 평소라면 이런 말도 안 했을 민주가 갑자기 제 안부를 묻는다는 게 어색했죠. 민주야, 혹시 나한테 할 말 있는 거 아니야? 할 말이요? 아니에요. 그냥 오랜만에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그런데 민주가 제 가방을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제 물건에 관심을 보인 적이 없는데 말이죠. 가방이 예쁘네요. 새로 사신 거예요. 응, 작년에 도연이가 사준 거야. 비쌌을 것 같은데요. 이상했습니다. 민주가 제 물건 값에 관심을 보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계속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분위기는 더 어색해졌어요. 민주가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계속 뭔가 억지스러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혹시 아프신 데는 없으시고? 건강해. 왜? 아니에요. 그냥 나이 드시니까 걱정이 되어서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마치 뭔가를 캐내려는 것 같았죠. 평소 제 건강에 관심도 없던 민주가 갑자기 그런다는 게 이상했어요. 더 기이한 건 민주의 시선이었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면서도 자꾸 다른 곳을 보거나 시계를 확인했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죠. 그때 문득 이 모든 상황이 연출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준비된 차림, 평소와 다른 민주의 태도, 그리고 아들의 부재까지. 모든 게 계획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설마 며느리가 저에게 무슨 나쁜 마음을 품었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죠. 아무리 사이가 서먹하다고 해도 가족인데 말이에요. 오후 4시쯤 되니 민주가 부엌에서 뭔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앉아 계세요. 민주는 제가 부엌에 오는 걸 극구 만류했어요. 평소 같으면 함께 준비하자고 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죠. 그래서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뭔가 약병 같은 걸 따는 소리였죠. 설마 민주가 아픈가?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 도연이었어요.
여보. 정혜야, 지금 어디야? 도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급하고 다급한 톤이었어요. 민주 집에 있어. 왜? 지금 당장 거기서 나와. 뭐? 왜 갑자기 그래? 이유는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 당장 나와야 해. 한시라도 머물면 안 돼. 도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지만 이런 톤으로 말하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여보, 대체 무슨 일이야? 설명할 시간 없어. 자연스럽게 핑계를 대고 나와 빨리. 전화가 끊어졌지만 여전히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연이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지, 무엇을 그렇게 걱정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은 진짜였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게 분명했어요. 부엌에서 민주가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누구 전화예요? 아, 너희 시아버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급한 일이요? 뭔데요? 민주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마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 같은 반응이었죠. 잘 모르겠어. 그런데 미안하지만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 에이, 이제 막 저녁 준비했는데요. 조금만 더 계시면 안 돼요. 평소라면 그러세요 라고 했을 민주가 이상하게 붙잡으려 했어요. 뭔가 제가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았죠. 정말 미안해. 다음에 다시 올게. 제가 가방을 들자 민주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뭔가 서둘러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정말 가셔야 해요. 응, 남편이 급하다고 하니까. 현관으로 나가는데 민주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민주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아쉬움보다는 당황스러움에 가까웠죠. 그럼 다음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래, 고생했어. 아파트를 나오면서도 계속 석연치 않았습니다. 민주의 반응, 도연의 급작스러운 전화, 그리고 부엌에서 들린 이상한 소리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큰일을 피한 것 같은 안도감과 함께 공포가 밀려왔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아파트 입구를 나오니 도연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걸 보니 정말 급한 일이었나 봐요. 빨리 타. 도연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뭔가 중대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차에 타자마자 도연이 말했습니다. 정혜야, 우리 큰일 날 뻔했어.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지금은 여기서 말할 수 없어. 카페로 가자.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민주 집에 있었다면 정말 위험한 일이 벌어질 뻔했다는 걸요. 근처 조용한 카페에 도착해서야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주변을 한번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정혜야, 지금부터 하는 말 놀라지 말고 들어. 응, 말해봐. 준혁이와 민주가 우리를 속이고 있었어. 뭘? 거액의 주식 투자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올라 있다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들 부부가 빚더미에 올라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얼마나? 3억이 넘어. 3억? 대체 뭘 하다가 그렇게 됐어? 비트코인이랑 주식에 올인했다가 폭망한 거야. 준혁이 월급으론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지. 도연의 설명을 들으니 점점 상황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아들이 요즘 연락도 뜸했고 며느리가 갑자기 친근하게 굴었던 거였죠.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게 문제야. 내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있잖아. 보험?
무슨 보험? 10년 전에 가입한 종신보험 말이야. 보험금이 5억이야.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준혁이가 결혼하면서 제 명의로 고액보험을 가입했었죠. 당시엔 단순히 노후 보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설마, 그래, 내 생각이 맞아. 보험금을 노리고 있는 거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친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오늘 민주가 날 부른 건 그날 실행하려던 거지. 다행히 미리 알아서 막을 수 있었어. 어떻게 알게 됐어? 선우가 알려줬어. 최선우? 내 제자 선우? 그래, 지금 기자로 일하고 있잖아. 금융 관련 취재를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거야. 최선우는 제가 가장 아끼던 제자 중 하나였어요. 똑똑하고 정의감도 강해서 기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 적극 응원했었죠. 선우가 어떻게? 금융 사기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준혁이랑 민주의 거래 내역을 발견한 거야. 이상해서 더 파보니까 내 보험건까지 나온 거지. 그래서 선우가 당신한테 알려준 거야? 응, 처음엔 믿을 수 없었는데 증거를 보여주더라고. 도연이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준혁이와 민주의 대화 내용이 캡처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보험금으로 빚 정리하면 되잖아. 토요일에 확실히 처리하자. 글자를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정말로 제 아들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확실한 증거였거든요. 이걸 어떻게 구한 거야? 선우가 탐사보도 기법으로 입수한 거야. 합법적인 방법이니까 걱정 마. 그럼 오늘 민주가 뭘 하려던 거야?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이고 의식을 잃으면 가스 사고로 위장할 계획이었던 것 같아. 그제야 부엌에서 들렸던 이상한 소리가 뭐였는지 깨달았어요. 약병을 따는 소리였던 거죠. 정말 위험할 뻔했네. 그러니까 선우가 오늘 실행할 거라고 미리 알려줘서 다행이야. 카페에 앉아 있는데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만약 도연의 전화가 조금만 늦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선우랑 상의해서 대책을 세우자. 혼자서는 안 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증거가 좀 더 확실해야 해. 지금 상태로는 미수에 그칠 수도 있어. 도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직 실제 범행이 일어난 건 아니니까 처벌받기 어려울 수도 있었죠. 그럼 어떻게? 현행범으로 잡아야 해. 그래야 확실한 처벌이 가능하지. 제 친아들을 현행범으로 잡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죠.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최선우였어요. 선생님, 선우가 저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제자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키도 훌쩍 컸고 의젓한 어른이 되어 있었죠. 선우야, 정말 오랜만이다. 선생님, 이런 일로 다시 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선우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평소 밝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앉아라. 고맙다, 선우야. 아니에요, 선생님 은혜를 이렇게라도 갚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선우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준혁이 형과 민주 씨 관련 자료입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주식 거래 내역, 대출 기록, 그리고 제 보험 관련 서류까지 모든 게 들어 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다 구했어? 금융 사기 전담 기자로 일하다 보니까 이런 정보를 입수하는 루트가 있어요. 합법적인 거지? 물론입니다. 공개 가능한 정보들만 수집했어요.
선우의 설명에 따르면 준혁이와 민주는 작년부터 계획적으로 투자를 해왔다고 해요.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금액을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썼다는 거예요. 레버리지? 빌린 돈으로 투자하는 걸 말해요. 10배, 20배까지 빌려서 투자했으니까 손실도 그만큼 커진 거죠. 그래서 3억이나 되는 빚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이 빚이 사채업체 돈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채 업체 얘기를 들으니 더 심각했습니다. 일반 은행 대출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돈을 마련해야 했던 거군. 맞습니다. 그런데 준혁이 형 수입으론 불가능한 금액이죠. 그래서 내 보험을 말을 마저 하기가 어려웠어요. 내 아들이 나를 죽여서 돈을 마련하려 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선우가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증거예요. 종이에는 준혁이와 민주의 대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일은 토요일에 확실히 끝내자. 가스 사고로 하면 의심받지 않을 거야. 보험금 나오면 모든 게 해결돼. 글자 하나하나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대화는 어떻게 입수한 거야? 민주 씨가 사채업체 사람과 통화할 때 녹음된 거예요. 그 사람이 경찰 수사를 피하려고 녹음해뒀던 건데 저희가 입수한 거죠. 그럼 이걸 경찰에 가져가면 돼? 문제는 아직 실제 범행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현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행범으로 잡아야 한다는 거잖아. 맞습니다. 실제 범행 현장을 잡아야 확실한 처벌이 가능해요. 선우의 제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다시 가시는 거예요. 뭐? 민주 씨에게 연락해서 다시 약속을 잡으시는 거죠. 그럼 나 위험하잖아. 물론 위험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모든 걸 준비해 두겠어요. 선우는 치밀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경찰과 협조해서 현장을 증거로 남기고 제가 위험에 빠지기 전에 구출하겠다는 거였어요. 정말 안전할까? 100% 보장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최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겠습니다. 도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결정은 내가 해. 위험하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 일을 확실히 끝내지 않으면 평생 불안에 떨며 살아야 했거든요. 하자. 하지만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해. 선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꼭 성공시켜 보겠어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선우의 사무실에서 자세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우가 다니는 신문사 회의실을 빌려서 비밀 작전 회의를 한 거죠. 먼저 경찰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선우는 이미 경찰 수사과와 연결고리를 만들어 두었더라고요. 평소 취재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받던 형사가 있었던 거예요. 김 형사님이 이 사건을 맡아주시기로 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야? 네, 15년 차 베테랑이시고 이런 사건 경험이 많으세요. 회의실 문이 열리며 4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김영사였어요.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사는 생각보다 친근한 분이었어요. 하지만 사건 얘기를 할 때는 표정이 진지해졌죠. 일단 현장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부인께서 몸에 소형 녹음기와 카메라를 착용하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나요?
저희가 밖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위험 상황이 되면 즉시 투입해요. 계획은 이랬습니다. 제가 민주에게 연락해서 다시 약속을 잡고 몸에 녹음기를 달고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경찰이 현장에 들이닥 치는 거죠.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너무 일찍 들어가면 미수에 그치고 너무 늦으면 부인께 위험해져요. 선우가 세부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민주 씨가 수면제를 건네는 순간이 결정적이에요. 그때까지는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만약 들키면 즉시 핑계를 대고 나오세요. 저희가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요. 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안전한 거지? 위험은 있지만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김영사가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독이나 수면제를 드시면 안 됩니다. 입에만 대시고 실제로는 삼키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응급실과도 연락해뒀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니 긴장이 됐어요.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도 없었죠. 선우가 작은 기기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녹음기고 이건 소형 카메라예요. 어디에 달아야 해? 녹음기는 브로치 안에 숨겨놨어요. 카메라는 단추에 있고요. 정말 첨단 기술이었어요. 전혀 표시가 나지 않더라고요. 이제 민주에게 연락하세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주야, 나야. 어머니, 웬일이세요? 어제 갑자기 나와서 미안했어. 다시 한번 놀러 가도 될까? 언제요? 내일은 어때? 이번엔 끝까지 있을게. 민주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좋아요. 내일 2시에 오세요. 알겠어. 그럼 내일 봐. 전화를 끊고 나니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내 며느리와 아들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 이제 내일을 위해 철저히 준비합시다. 선우의 말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진짜 작전이 시작되는 거였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네, 해야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라는 생각과 함께 혹시 뭔가 잘못될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후 1시 30분, 저는 녹음기와 카메라를 몸에 단 채 민주의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서 숨소리가 녹음될까 봐 걱정됐어요. 이어폰을 통해 선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들리세요? 작게 내라고 대답했어요. 김영사님과 함께 아래층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곧바로 민주가 나타났어요. 어머니, 오셨네요. 어제보다 더 반가워하는 척했지만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마치 사냥꾼이 먹이를 바라보는 것 같은. 민주야, 어제는 미안했어.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거실은 어제와 똑같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촛불도 켜져 있고 테이블도 깔끔하게 세팅되어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술을 준비했어요. 민주가 예쁜 병을 들고 왔습니다. 와인 같아 보였는데 라벨이 좀 이상했어요. 뭔데? 프랑스에서 직접 가져온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주가 해외여행을 간 적도 없거든요. 아마 어디선가 사온 일반 술에 수면제를 탄 거겠죠. 고마워. 근데 낮에 술을 마셔도 괜찮을까? 괜찮아요. 도수가 낮아서요. 민주가 술을 따르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긴장한 거죠. 어머니 건배해요. 잔을 들어 올렸지만 입에 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향을 맡는 척 했어요. 향이 좋네. 맛도 정말 좋아요. 드셔보세요. 민주가 자꾸 술을 권했어요. 평소에는 술을 권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조금 있다가 마실게. 갑자기 마시면 취할까 봐. 에이, 도수 낮다니까요. 그때 민주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누군가와 짧게 통화를 한 후 표정이 급해졌어요. 어머니 잠깐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응, 다녀와. 민주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재빨리 술잔의 내용물을 화분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물을 조금 부어서 양을 맞췄어요. 선우의 목소리가 이어폰으로 들렸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계속 진행하세요. 민주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는 표정이 더욱 결의에 차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드세요. 응. 잔을 입에 대고 마시는 척했습니다. 실제로는 혀끝만 살짝 적셨어요. 맛있다. 다 드세요. 응, 천천히 마실게. 그런데 민주가 자꾸 제가 술을 다 마셨는지 확인하려 했어요. 술잔을 들여다보고 제 표정도 살피고. 어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 왜? 아니에요, 그냥요. 시간이 지나자 민주가 초조해하기 시작했어요. 수면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당황한 거죠. 어머니 혹시 졸리지 않으세요? 아니, 괜찮아. 이상하네요, 보통은. 그 순간 민주가 실수를 했어요. 보통은 졸린다고 말할 뻔한 거죠. 보통은 뭐? 아니에요, 그냥 좋은 술이라서요. 민주가 부엌으로 갔다 왔는데 이번에는 작은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약 봉지였습니다. 어머니 이것도 드셔보세요. 뭔데? 건강보조제요, 몸에 좋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분명 수면제 같은 거였을 거예요. 고마운데 나는 약 먹는 걸 안 좋아해. 이건 약이 아니에요, 자연 성분이라서 부작용도 없어요. 민주가 점점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굴까요? 민주가 당황했어요. 계획에 없던 일이었거든요. 곧이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민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약 봉지를 떨어뜨리며 당황해했죠. 어떡해. 문이 열리며 김영사와 선우가 들어왔습니다. 선우가 저에게 달려왔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김영사가 민주에게 말했습니다. 서민주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바닥에 떨어진 약 봉지를 증거물로 수거했어요. 그리고 제가 마시지 않은 술도 함께 가져갔죠. 이 모든 상황이 녹음되고 촬영됐습니다. 선우가 녹음기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민주는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알았어요? 민주야, 내가 나를 죽이려 했잖아. 그제야 민주가 모든 걸 깨달았나 봅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모든 증거가 확보됐으니까요. 김영사가 민주를 연행해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를 감옥에 보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6개월 후 법정에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준혁이는 3년, 민주는 2년을 선고받았어요.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 혐의였죠. 재판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준혁이와 민주가 작년부터 계획적으로 저를 노렸다는 것, 빚 때문에 절망적이 됐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준혁이가 마지막에 한 말이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요. 제 목숨을 빼앗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겁니까? 그날 법정을 나오며 도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정말 끝난 걸까? 그래, 이제 우리끼리 잘 살면 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아팠어요.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해도 제가 낳고 기른 아들이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위로가 된 건 선우였습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고마워, 선우야. 네가 없었다면. 저야말로 은혜를 갚은 거예요. 선우의 제안으로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가족 상담 봉사활동을 해보시는 게 어때요? 내가? 네, 선생님 같은 경험을 한 분이 도와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처음에는 망설였죠. 제가 남을 도와줄 자격이 있나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시작해보니 생각보다 보람 있었어요. 가족 갈등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제 경험을 나눠주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희망이 생겨요. 어려운 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지역 상담센터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우도 함께 도와주고 있어요. 선생님, 오늘 상담받을 분이 또 계세요. 그래? 어떤 분이야? 아들 때문에 고민이 많은 어머니세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 마음도 아프지만 동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껴요. 어제는 도현이 말했습니다. 여보, 많이 밝아진 것 같아. 그래? 응, 예전보다 더 활기차 보여. 맞습니다. 비록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무엇보다 깨달은 건 가족이라는 이름보다 진실한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거였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피보다 신뢰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선우 같은 제자가 도연 같은 남편이 곁에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라는 걸 배웠거든요. 지금도 가끔 준혁이 생각이 나면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안쓰러울 뿐이에요. 언젠가 출소하면 다시 대화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상담센터에 온 한 어머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아들과 화해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은 아들의 도박 문제로 고생하고 계셨는데 제 상담을 받은 후 가족 모두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순간들이 제게는 가장 큰 보상입니다. 제가 겪은 아픔이 다른 가족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선우는 이제 제법 유명한 기자가 됐어요. 사회 고발 프로그램에도 자주 출연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죠. 선생님, 제가 이 길을 걷게 된 건 선생님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 실력이지. 아니에요. 선생님이 정의로운 삶을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참 기특한 제자예요. 저보다 더 용감하고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도연과 저는 이제 서로를 더 많이 의지하게 됐습니다. 힘든 일을 함께 겪으니까 더 끈끈해진 거죠. 여보, 우리 이제 진짜 둘이서 잘 살아보자. 그래,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자. 가끔 준혁이가 보낸 편지가 옵니다. 감옥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아직은 만날 마음의 준비가 안 됐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이 모든 일을 통해 배운 건 이거였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신뢰하는 관계라는 것. 그리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는 가족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극복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상담센터에서 새로운 분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제 이야기가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세상에는 선우 같은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도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그 경험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저를 살려준 모든 분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